르네상스는요, 이 문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01년에 성 세례요한 세례당 청동문 제작 경쟁이었습니다. 기베르티가 이기게 됩니다. 경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이후에 21년간 이 문짝 하나만 만듭니다. 그 피렌체 정부에서요, 이 한 사람에게 21년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패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상공을 장악하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도움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동방에서 온 플라톤주의자들을 700명이나 초청해서 플라톤의 전집을 새로 유럽에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플라톤주의를 충격시킴으로써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개인이 어떻게 르네상스를 완성합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몰입하고 파라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완벽을 추구하는 내일의 나와 경쟁함으로써 르네상스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그리고 창조의 시대였던 르네상스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던 두 명의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 그레코와 까라바조라는 인물인데요. 자,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들이 모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1512년 어간일 겁니다. 그 어간에 이 네 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니, 세 명의 예술가와 한 분의 후원자지요. 보시는 것처럼 율리우스 2세 교황님과 그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의 후원을 받던 세 명의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조각에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건축에는 브라만테, 마지막으로 회화는 라파엘로였죠. 이 세 명이 모였을 때가 아마 르네상스 최고의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조형예술의 3대 장르인 조각, 건축, 회화의 거장들이 함께 로마에 모여서 르네상스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1527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로마 대함락 사건이죠. 스페인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영원한 도시 로마가 스페인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초토화되게 되죠. 바로 그때 로마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예술가들이 로마를 탈출하여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곳 베네치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중반 후반은요, 어디가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느냐? 바로 이 도시 베네치아였습니다. 별명은요, 알테르문디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 정말 다른 곳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5세기경에 고트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라틴계 사람들이 뻘밭에 나가서 말뚝을 받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지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입항하는 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도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선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였어요. 이 도시에 입항하는 배들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시는 다양함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도시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어디로 피신했느냐? 바로 이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왜? 이 도시는 종교적 견해가 달라도 종교개혁자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책도 출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방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개방적인 도시에 로마, 피렌체, 그리고 전 이탈리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므로써
이제 이곳이 16세기 중후반에 르네상스의 본고장이 됩니다. 이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누굴까요? 피렌체는 미켈란젤로가 있었고 로마에는 라파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에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죠. 티치아노입니다. 영어로는 티시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자, 이 티치아노가 그린 멋진 작품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되겠지.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청춘 남녀들이 사랑의 피리를 불면서 사랑을, 젊음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작품이요, 한 5년 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림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된 겁니다. 학생들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제가 채점위원으로서 채점을 해서 하러 갔는데요. 정말 황당한 답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시험에 출제를 한 건 좋았는데 이 한 1000명 모집하는데 수만 명이 몰리니까 경비를 전략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 색채 마술사의 그림을 흑백으로 인쇄를 해버렸어요. 잘 안 보여. 뭔지 나도 잘 안 보여, 이게. 아이들이 그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인생의 새 시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들고 있는 장면을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황당한 답이 있을 수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상한 답이 나왔어요. 이 감자를 먹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학생이요, 이 지금 젊은 여성이 피리를 부른 거예요. 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빨대로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쌍빨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꼽에 이게 보세요, 찔린 것 같아. 폭 찌른 것 같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색채의 마술사다. 그리고 이분의 그림의 아름다움은 그 현란한 세계에 있는데 색채주의를 선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저기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